0933-3144-7737로 문의하세요.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민TV.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야권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안철수 의원 측에서 민주당, 통합신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해서 6.15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이런 말 자체를 정강정책에서 삭제하자라고 제안했다가 큰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철회는 했죠. 안철수 신당 측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안철수 신당은 잘못된 생각인지 잘된 생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존의 야권 지지층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그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자신들의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빼자, 이런 측면에서 여기로 남북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 그리고 4.19 혁명, 5.18 민주화,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걸 다 빼자라고 제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의식입니다. 우리 역사의식 없는 이명박이 5년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이 아예 없는 이명박과는 다르지만 역사의식이 잘못된 박근혜의 1년이 과연 어떠했는지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역사의식 하나는 개판인 것 같아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알아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표를 얻기 위해서 역사의식을 내팽개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은 역사의 순리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축인 안철수 신당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니까 점점 더 실망이 커져만 갑니다. 정말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도 몰랐던, 그야말로 이명박이 파견한 간첩이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설득력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울한 하루였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아침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가에 대해서 법원이 정식 재판을 해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무성의 누나 김문희 씨,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동안 자신의 딸을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등재한 뒤에 임금 명목으로 3억 7천만 원 등을 지급한 혐의로 최근에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횡령 액수가 수억 원에 이르고 사적으로 쓴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불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 기소에서 봐주기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일기도 했죠. 오죽했으면은 판사가 이런 건 약식 기소하지 마, 정식 재판에 해부해 라고 명령을 했겠습니까? 검찰들, 특히 정치 검찰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게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종편의 제어가, 재성이는 정말 해도 너무한 박근혜 정권의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편들에게 우리 좀 잘 봐줘 하는 그런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박 저널리즘, 친박이 아니라 천박한 저널리즘. 이제는 박근혜가 예수를 닮았다, 엘사와 닮았다는 식으로 방송하는 종편. 오늘 아이엠피터가 아주 메스를 들이댔습니다. 읽어봅시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3월 17일 TV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된 종편 재승인 결과를 보면 TV조선은 684.73점, JTBC는 727.01점, 채널A는 684.66점을 받아 재승인에 충족하는 점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종편 채널이 재승인에 필요한 점수는 통과했지만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재승인 조건이 부과되면서 의결은 연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과 일부 의원의 반대로 3월 19일에 종편 채널 사업자 재승인 의결을 한다지만 사실상 승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도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종편이 또다시 재승인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 정권이 재승인해준 종편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사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파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종편은 언론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중립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교묘한 왜곡과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채널A 쾌도남마에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강봉균의 멘트로 민주당은 썩은 나무 같다, 뽑고 새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런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막에는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이 민주당을 썩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시청자들은, 그리고 그 자막을 읽는 시청자들은 민주당이 완전히 썩었다고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의 발언은 그 자막과는 달랐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죠. 민주당 자체가 썩은 나무다가 아니고? 했더니 강봉균 전 의원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썩은 나무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계속 물어요. 민주당에 썩은 나무가 있다면은?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하니까 강봉균
전 의원은 민주당의 신뢰나 국민의 기대를 나쁘게 만든 그런 세력들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강봉균의 이 말한 썩은 나무라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아니라 민주당의 신뢰나 국민의 기대를 나쁘게 만드는 일부 세력을 의미했던 거죠. 하지만 채널A는 시청자가 민주당 이꼴 썩은 나무로 오해하도록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월 19일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월 19일 채널A 종합뉴스의 박상규 앵커는 민주당 장외 집회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어깨거리 제목은 김 빠진 장외투쟁 후다닥 해산이었습니다. 어깨거리 제목만 읽으면 민주당은 김이 빠졌고 앞으로 후다닥 해산될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2월 15일 MBN 뉴스 8의 MBN 뉴스 8의 이윤성 앵커도 민주당 소식을 전하면서 민주당 안에서조차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앵커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뉴스 보도를 통해 시청자에게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종편 채널 앵커와 사회자들은 유독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뉴스를 보도할 때면 과장된 표정을 짓습니다. 특히 TV조선의 음성섭 앵커는 여권의 뉴스를 전달할 때는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말하다가도 야권 관련 뉴스를 진행할 때면 큰 목소리로 웃으며 진행합니다. 음성섭 앵커는 2월 4일 김한길 대표의 혁신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민주당 안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하게 웃습니다. 야권을 조롱하는 앵커의 표정과 발언은 시청자가 야권을 저평가하거나 무능한 집단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야권에 대해서는 조롱과 비웃음, 왜곡을 일삼는 종편이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 보면요,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2월 20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돗개론, 개구리론을 말하면서 그녀의 비유가 적절하다고 잔뜩 지켜세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다 못해서 예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라면서 박근혜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와 같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정말로 예수에 비교한다더니 그런 일들이 종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그럴 얘기지만은 사회자 김광일은 박 대통령이 비유 표현을 쓰셔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승만이가 방귀를 끼니까 그 옆에 있던 이기붕이가 따라가면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진짜 귀를 씻고 싶은, 어제 누가 표현했듯이 토하고 싶은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2월 15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 옥타곤에서는 당시 피계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얼굴과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함께 보여주면서 박근혜를 찬양한다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찬양 또 찬양이네요. 박근혜와 김연아 선수는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게 네티즌들의 화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겨울왕국의 엘사하고도 닮았다는 거예요. 성격, 멘탈 다 닮았다. 예.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하고 무결점이라는 점도 닮았다. 야, 진짜 토 나오네요. 아니, 설사 박근혜가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하고 무결점이라 하더라도 방송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지금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강직하고 침착하고 일관성 있고 무덤덤하고 무결점이라고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언론으로서 치욕입니다. 전두환 때 땡전 뉴스 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종편에 출연하는 패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박근혜 대통령 칭찬 릴레이에 적극 참여한다고 합니다. 정말 IMPT는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지고 다 사례를 드러놨는데요. 정말 읽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제 얼굴이 뜨거워질 지경입니다. 진성호, 박근혜는 취임 전에 개인사 때문에 동정을 받고 지켜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라네요. 박근혜 해외에서 인기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에서도 박근혜 여성상에 대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손수저, 박심이 있다면 무심이 아닐까 싶어요.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신데 이런 식으로
게스트나 사회자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박근혜를 칭찬하는, 박근혜에서 아부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근혜를 빨아주는 저질 칭찬이 난무하는 게 바로 종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IMPT 이걸 계속 읽어봅시다. 야당은 비난하고 대통령은 찬양하는 종편 채널이 방송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종편은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종편은 광고 규제를 받지 않고 중간 광고 허용, 직접 광고 등의 특혜를 받으며 지상파 대비 약 30배가 넘는 광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상파 광고의 매출이 2012년 대비 662억 원 감소했지만 종편은 무려 1,60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3%가 증가한 매출입니다. 네, 중간 광고도 허용하고 직접 광고도 하고, 광고 물론 여전히 적자이긴 합니다만은 그 성장률은 눈부십니다. 왜 그럴까요?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업들로 하여금 무형의 압력을 받게 만들도록 했기 때문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서 방송사들은 방송광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에 따라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거둬진 방송발전기금은 자막방송이나 콘텐츠 개발 등 공익적인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종편 채널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경인방송이나 중소라디오 방송국도 내는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에는 18억 원대의 방송발전기금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종편 채널은 막말 아니면은 박근혜 찬양, 야당 비난, 왜곡 보도를 계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편 채널 사업자들은 황금 채널을 갖고 광고와 수신료, 방송발전기금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 덕분에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디어법 날치기를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박근혜 체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문제없이 재승인 허가를 내주는 방송통신위원회. 이러니 종편이 왜 이 정권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IMPT는 종편 채널을 비롯한 언론이 과도하게 박근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천박하게 박근혜를 찬양한다고 해서 천박 저널리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공감이 갑니다. 천박 저널리즘이죠. 언론의 중심에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로지 박근혜라는 인물밖에 없다. 이게 바로 종편의 실상입니다. 하다못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르는 강아지를 가리켜 실세감별견이라고 부르는 방송 프로그램은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야말로 이건 홍위병 방송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종편 채널에 나오는 패널들의 성향을 보면요, 중립은 11.1%, 야권 성향은 4.9%에 불과합니다. 83.9%의 패널이 여권 성향을 갖고 있고, 야권을 비난하고 오로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만을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종편 채널이 이해할 수 없는 언론의 모습을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폭스뉴스 효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스뉴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던 폭스 효과는 가장 먼저 보수 농객들이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 정보를 폭스뉴스는 대량으로 확산하고, 그리고 거짓 정보를 보도하지 않은 다른 매체들을 공격합니다. 폭스뉴스의 거짓 정보를 다른 매체도 따라서 보도하고, 그 결과 거짓 정보는 드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폭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정보, 진실처럼 떠들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대중들에게 잊혀져 버립니다. 폭스 효과는요, 한국의 종편 채널에 비하면 정말 세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종편이 가진 전략과 행동 양식입니다. 천박한 저널리즘이 여전히 이 땅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현재 그들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수차례 경고와 제재를 받아도 거뜬히 재승인 심사에서 통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편은 케이블 방송망 의무 전송 채널입니다. 공익방송이나 종교방송처럼 어떤 공익을 위한 방송이 아님에도 종편이 의무 전송 채널이라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공익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네, 종편은 의무 전송 채널입니다. 케이블
방송망은 의무적으로 종편을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무 전송 채널이죠. 공익방송, 종교방송처럼 공익을 위한 방송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인데요. 뭐 EBS 교육방송처럼 종편이 의무 전송 채널이 된 것은 박근혜를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이 정권 하에서는 바로 공익에 해당한다. 이런 어처구니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문과 억압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기레기, 기자 쓰레기라는 자들이 돈과 언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어서 이런 개판인 언론 현실이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공익 언론이 아닌 천박 언론이 판치는 세상에서 대통령이 기르는 개가 강아지를 출산한 소식도 뉴스가 될 겁니다. 예, 분명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엉터리, 이 엉터리 현실을 깨기 위해서 국민TV가 출범합니다. 국민TV TV뉴스 4월 1일부터 매일 50분, 1시간이지만 실제 방송시간 한 50분 정도 될 겁니다. 매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공익 언론이 무엇인지 국민TV가 보여줄 겁니다. 조합원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조합원을 되기 위해서는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고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드립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게시판에 블레이드문님이 금주는 블레이드문님의 생일 주간이라서 기념으로 정자를 막 하셨다고 합니다. 막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는 막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레지스타님은 회원가입 후 363일 만에 드디어 출자금 납입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 구로구 구로삼동에 KOR 코리아 코코리아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출자금도 빨리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비평의 광팬이라고 자처하시는 류희성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게시판에 광주 조합원 김창한님 닉네임 섬돌이라고 하시네요. 예,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근래 모임이 있어서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조합원 가입을 요구해서 7명 출자금까지 받았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박태흥, 고인섭, 그 다음에 약간 글을 잘못 쓰신 것 같은데, 박태흥, 고인섭님, 그리고 방모님, 기타 등등 이름 생각 안 나시는 분들, 예,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모임 같은 거 나가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조합원 가입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 조합원 김창한 닉네임 섬돌림은 국민TV 특종 필요 없고 사실만 전달하는 공정언론 되기를 기대한다. 아마 제가 어제 했던 멘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TV 3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으로 매일 1시간씩 뉴스 진행합니다. 물론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만은 200명, 300명 기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지상파 방송에 비하면은 미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종을 기대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들의 제보가 잇따른다면 왜 특종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초반의 목표는 매일 1시간 그날의 뉴스를 그날의 시각으로 그날 전달한다는 이 목표 우선 충실하려고 합니다. 노정면 방송제작국장 이하 30여 명의 뉴스 PD, 촬영 PD, 기타 등등 엔지니어 지금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흡하더라도 그야말로 대한언론이라고 불리우는 지상파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 언론에서 최초로 매일 저녁 9시에 1시간 뉴스가 시작된다는 이 역사적인 태업, 저희들 첫발을 딛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합원 가입으로 격려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정한영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국민TV 조합원이자 부동산 염장 지르기 시리즈의 저자인 생선장수 정한영 작가의 부동산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자는 왜 아파트값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내용으로 부동산에 관해 정한영 작가의 독특한 설명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강연이어서 개인 질문도 가능하고요. 날짜는 3월 26일 수요일 19시. 장소는 서울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영등포 중앙 새마을금고 건물 2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참여 문의는 다음 카페 지주클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는 서울 5호선 영등포 시장역 3번 출구 영등포 중앙 새마을금고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칼럼은 경향신문 표창원의 단도직입 21세기의 마녀망치를 선택했습니다. 표창원 교수의 칼럼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최초의 프로파일링 교과서는 1487년 독일의 가톨릭 신부 하인리 크레이머와 자콥 스프랭거가 출간한 마녀망치라고 할 수 있다. 주술이나 마술을 믿는 민속신앙은 있지만 실제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수사관들과 판사들이 마녀를 쉽게 구분하고 취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쓴 글이다. 악마에게 몸을 바친 대가로 마법의 힘을 얻고 아기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으며 남성의 성기를 절단해 소유하는 마녀가 실제로 있다고 주장하는 마녀망치는 구체적인 마녀 식별법, 즉 마녀 프로파일링을 제시한다. 혼자 살고 성격이 강하며 관습을 잘 따르지 않고 여성스럽지 않고 몸에 악마의 흔적인 문신이나 흉터가 있으며 조사나 취조를 당해도 울지 않는다면 일단 마녀로 의심해야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고문을 가해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마녀망치는 주장한다. 15세기에 마녀망치라고 하는 책에서는 어처구니 없이 실제 마녀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그 마녀 유행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녀 유행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양 기술하면서 이런 인간들은 고문을 가해서 자백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마녀망치는 1490년 교황청 그리고 1538년 종교재판본부에서 오류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공식 비난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텐브레이크의 금속활자 발명에 힘입어서 182년 동안 모두 36번의 개정판을 찍어내며 유럽 전역에 배포됐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망치의 엉터리 프로파일링, 즉 엉터리로 범죄 유행을 정하는 이 엉터리 프로파일링 덕분에 숱한 여성들을 과혹한 고문과 끔찍한 화형 혹은 참수의 행장으로 내몰았습니다. 혼자 살고 성격이 강하며 관습을 잘 따르지 않고 이런 여자들 훌륭한 여자 아닙니까? 이게 중세에는 마녀였어요. 마녀 유행이었습니다. 마녀망치 덕세의 이면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묵인하고 방조한 교회와 세속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혼란과 분열 그리고 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휩싸인 유럽 사회의 위기를 타개할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 권력 그리고 종교개혁의 열풍과 극심한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대를 신앙의 적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의 몰락과 함께 폐기된 줄 알았던 이 마녀망치 되살아났습니다. 히틀러 나치의 우생학으로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불량선인으로 그리고 미국 자경단인 KKK로 그리고 용공무리인 메카시즘으로 구소련 지역과 아프리카 등에서 벌어진 인종학살로 근현대에서 비난과 성형을 거쳐 바로 암약 득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종북몰이라는 마녀사냥이 정상적인 정치 절차를 방해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사회를 분열시켜 극심한 적대감과 대결의 광란으로 매몰았다. 무수한 사람들이 종북이라는 현대판 마녀로 몰려 고통받고 피해 입고 매장당했다.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가 가장 최근 사례일 것이다. 그를 간첩으로 몰았던 국정원과 검찰이 사용한 마녀망치는 합리적,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적 확신이었다. 고문과 조작을 통해 여동생과 다른 탈북자들의 진술을 거짓으로 확보하고 중국의 출입경 기록과 그 기록에 대한 확인서까지 조작,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던 국정원과 검찰.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증거 위조는 했지만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고 확신한다는 섬뜩한 주장을 내뱉고 있다. 예, 이 마녀망치의 망령이 종북머리로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조경택과 친노 총북은 배제해야 된다는 이런 망언마저 내뱉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니, 친노가 종북이라는 이 논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들의 잘못된 확신은 그야말로 끝까지 아무리 증거가 드러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깁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방송에 출연하는 인사들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대는 시민들까지 여전히 마녀사냥에 열중입니다. 그 피해자가 겪어야 할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는 전혀 관심도 이해도 공감도 하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중세의 마녀사냥꾼들과 히틀러, 나치, 일제, 순사, 헌병, 731 부대 연구자들처럼 살아있는 악마들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표창원 전 교수의 철교입니다.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돼요. 종북머리에 열중하는 남에 대한 배려라고는 그야말로 쥐뿔도 없는 이런 인간들 살아있는 악마가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바로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하고 그리고 증거를 조작해서 한 15년 20년 깜빵에다 썩어 집어넣어 놓는다면 도대체 그들이 과연 종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법부가 근거 없이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 없이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던 사람 벌금형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좋아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종북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해괴한 중세의 마녀망치를 휘두르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마녀망치를 휘두르는 이들의 배경에는 중세처럼 집권 세력의 정치적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에 몰린 국정원과 집권 세력, 치졸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개혁으로 정정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 이 글을 쓴 표창원 전 교수는 사실 보수주의자입니다. 예. 대한민국에서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진보로 몰리고, 진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총북으로 몰리는 기막힌 세상이 있죠. 21세기의 마녀망치, 그 마녀가 누구인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정말 독특합니다. 독특한 건지 무식한 건지 저도 잘 구분은 안 갑니다만은 아주 복잡한 의제를 칼로 두부슬듯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말을 끈질기게 반복하는 것, 이것도 머리 좋은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요즘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규제개혁을 강조합니다. 왼수, 암덩어리 등 거친 표현이 난무하지만 박근혜의 주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규제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발언만 보면 규제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하지만 규제 망국론에는 객관적 근거는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규제 망국론을 꺼낼 자격이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집계로는요, 박근혜 정부 출범 뒤에 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동안에도 등록 규제가 한 달에 평균 100여 건씩 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성공 사례로 내세운 규제 개혁을 거꾸로
되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은 보면요, 자기의 신면목과는 전혀 딴판인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는 데 있습니다. 규제계획, 규제망국론을 얘기하는데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은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의 글 규제망국론의 망국적 위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규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대통령이 떠드는 동안에도 매달 평균 100건씩의 규제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락가락 규제 정책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초래하죠.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부와 출판업계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다투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값 파동입니다. 올해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는 금인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예정 가격을 평균 70%가량 올리려고 하자 급하게 제동을 겁니다. 인상 억제를 권고하는 동시에 2월에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서 교육부 장관이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올해 교과서 값을 예전가보다 50 내지 60% 낮추라는 명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은요, 박근혜 시각으로 보면 규제 핵파가 아니라 규제의 복원입니다. 출판사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정명령 떨어지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맞설 태세입니다. 2010년 8월 정부가 규제계획 차원에서 교과서값 자율화 정책을 도입해 놓고서 이에 역행하는 규제를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출판업계의 주장입니다. 급만 보면은 출판업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교과서값 규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통합규제 정보 포털에 올린 이명박 정부의 규제계획 이야기라는 정책 자료집 냈는데요. 거기서 보면 교과서값을 자율화한 기대성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판사는 교과서 개발에 투자를 늘려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는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발행사간의 경쟁도 촉진되었다라고요. 즉 교과서 값을 자율화함으로써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거꾸로 규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교과서 값이 60% 70% 올라간 거예요. 자율화 이후에 통계청이 집계한 교과서 값 평균 28.7%씩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6%보다는 무려 8배나 높습니다. 참고서 가격지수는 0.02% 떨어진 것으로 봐서 종이값 등 불가피한 원가 변동 요인으로 교과서값 인상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한꺼번에 70%가량 올리겠다고 하니 교육부의 가격 인상 통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야 니들이 교과서 가격을 자율화 해놓으라 해놓고 이제 와서 규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종이값도 안 올랐는데 교과서 값을 무려 60%나 올리겠다는 거, 이거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규제라는 것은 규칙과 제도의 줄임말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 참가자들 간의 상호 이전을 조직하는 수단으로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으면 시장은 야망과 탐욕이 판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가 없으면 재벌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을 골목상가까지, 심지어는 빵집까지 몽땅 다 인마이 포켓, 인마이 마우스 하는 그런 야망과 탐욕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규제는 총량으로 더 많거나 더 적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따져야 할 것은 규제의 목적이 과연 타당한 건지, 또 규제 설계에서부터 적용까지 공정성이 있는지, 공정하게 규제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규제가 마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규제를 풀어놓으면 마치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보세요. 교과서값 자율해 놓으니까 다른 교과서들은, 다른 참고서들은 안 오르는데 그 자율화된 교과서 값은 올해 60%나 올리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규제 안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규제 완화 망국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은 기업 편향적입니다. 기업 활동을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경제 권력에 포획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 차라리 규제를 건드리지 않는 게 낫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망국론을 되풀이하는 박근혜야말로
망국적 위험 그 자체입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